렉처 9 덤말 어널리시스 진행하겠습니다. 히트 트랜스퍼를 다루는데 열 전달, 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스테디 스테이트는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상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히트 트랜스퍼를 다룰 때 우리가 이 히트 트랜스퍼를 다룰 때 두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 하나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정상 상태라고 하죠. 정상 상태. 트랜지언트는 이제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과도 상태. 자,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상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면에 겨울철에 벽면의 외부가 마이너스 5도씨라고 하고 내부가 뭐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하면 이게 항상 일정한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온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벽면 사이로 온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온도 그래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얘는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 이렇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냉장고가 있어요. 뭐 냉장고 항상 여기는 이제 냉장이고 여기 냉동이죠.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냉동고에다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영하 뭐 20도 뭐 이렇게 그 상태로 정상 상태로 되겠죠. 그러면 정상 상태로 되기 전에는 이 점에서의 온도가 상온 20도씨에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타임에 따라서 내가 어느 특정 위치에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해석은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이제 구분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을 보게 되면, 열에 대한 방정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다뤘던 구조 해석에서 다뤘던 F는 KU하고 유사하죠. 근데 열 전달은 Q는 열량은 온도에 대한 함수 K와 온도에 대한 걸로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구조 해석인 경우에는 U가 자유도죠. 자유도. 그럼 여기서 T가 자유도입니다. 그럼 열 전달에서의 자유도는 템프만 같죠. 자, 그리고 이제 T의 함수로 표현되는 어떤 K값, 요거는 이제 열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그런 팩터죠. 그 다음에 재질이 얼만큼 견고하냐, 뭐 딱딱하냐, 아니면 소프트하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K값. 근데 이 K값은 우리가 길이나 단면 형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 전달도 마찬가지고, 열 전달에 포함되는 요 K,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force는 우리가 결국은 F는 KU에서 요 F를 얘기하고, 온도는 열 전달 해석에서는 KT에 대한 그런 열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열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단위 시간당 일한 에너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 해석을 진행할 때, 열 전달 해석을 진행할 때 지원되는 그 바디 타입은 솔리드 모델, 그 다음에 서페이스, 라인 바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이제 이런 형상의 솔리드, 그 다음에 서페이스는 이제 이런 형상의 솔리드,
또 surface, 그다음에 line bod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line body 같은 경우는 디자인 모델러나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썸말 매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쉘과 라인 바디에 대한 거는 쉘인 경우에는 표면에서만 온도 변화가 있고 당연하죠. 쉘은 두께가 없죠. 두께가 없고 두께를 속성으로 넣죠. 두께를 속성으로 넣죠. 그래서 에어리어를 만들고 속성 두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mm다. 그럼 얘가 1mm가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2mm다. 그러면 이제 얘가 2mm로 들어가 있는 걸로 가정하고 솔리드인 경우는 이걸 일일이 다 두께 방향으로 모델을 해야 되는 거고. 라인 바디도 길이 방향으로만 이제 변화를 하고 단면으로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에서 필요한 물성은 열 전도 계수 K 값만 있으면 됩니다. K 값. 열 전도 계수의 단위는 와트, 퍼, 메타, 도, K 혹은 도 C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1도마다 필요한 열량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 전도를 낼 때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아이소트로픽 thermal conductivity 아이소트로픽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thermal conductivity 값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과 유사하게 접촉이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얘는 이제 어셈블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바디별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넘어온 부분의 면이 인접해 있으면 그 인접한 부분에 컨택과 타겟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 쌍으로 컨택 타겟 된 거를 컨택 페어라고 하죠. 컨택 페어. 지금 이 모델은 컨택 페어가 7개가 된 겁니다. 7개의 컨택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상태에서 접촉이 발생할까 따지면 얘도 그 우리가 앞서 다뤘던 진동 해석과 유사하게 우리 모달 해석 그랬죠. 모달 해석과 유사하게 본디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에서만 얘가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볼 리전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클로즈 상태라고 했죠. 클로즈 상태. 핀볼의 바깥에 있으면 얘는 오픈 상태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만 해야지 열 전달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인 경우에도 핀볼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열 전달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핀볼 리전 안에 들어와야지 열 전달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요 안에 여길 센터로 기준으로 핀볼의 반경 안에 이 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핀볼의 레디우스가 리디우스가 갭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지 얘는 접촉이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간격이 이제 5mm예요. 5mm인데 레디우스의 반경을 5mm니까 얘가 직경이 되게 생각해서 2.5mm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경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반경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썸말 컨택인 경우에는
어떤 이제 A라고 하는 면과 B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 A와 B가 본디드 혹은 no separation 요인 경우에만 인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접촉에 의한 강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강성이 아니라 열 전도 계수. 그러니까 접촉에 의한 열 전도 계수를 이제 TCC라고 합니다. 뒷장에 나오는데 이 TCC는 사용자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 뭐냐 덤말 컨택 컨덕티비티 그렇게 해서 TCC라고 하는데 이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표면 거칠기, 표면 마감, 산화물, 유체 피막, 접촉 압력, 표면 온도, 윤활제, 기타 등등등에 따라서 이 값들이 베리어블하죠. 다양하죠. 값이 틀려지죠. 자, 그래서 이제 썸말 컨택 컨덕티비티라고 해서 그 TCC라는 값이 있고 타겟 면에서의 온도, 컨택 면에서의 온도를 뺀 값에 곱하기 TCC 값으로 얘가 열량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량을 덤말 컨덕티비티니까 덤말 컨덕티비티의 단위는 K 잠깐만요. K가 아니고 와트 퍼 메타 K 값이 와트 퍼 메타 도 C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TCC니까 TCC 단위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타겟의 온도, 컨택의 온도의 차. 그럼 델타 T면 단위가 T죠. 도시. 그럼 이 도시와 이가 없어지니까 단위 길이당 와트에서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Q. 그죠? 그리고 요 TCC 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죠. 얘가 이제 윤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거칠기에 따라서 요 값들이 이제 다른데, 요것들을 사용자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를 알 경우에는 얘를 임의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서 그 값들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 값을 넣어서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팟 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스페이스 클레임, 그 다음에 디자인 모델러에서 제작을 해서 두 플레이트 사이에 점을 생성을 해서 그 점 간 용접이 되게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면에 거미줄 형상으로 노드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면에서 또 이제 거미줄 형상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온도를 타고 얘가 이제 들어와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분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열 전달에 대한 바운드리 컨디션은 히트 플로우가 있어요. 히트 플로우는 와트라고 하고 이 와트는 결국은 줄 퍼 세크, 시간당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요런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량. 근데 이제 히트 플럭스 같은 경우는 와트를 메타 제곱으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정의를 하면 면적당 열량, 이렇게 지금 요걸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트 제너레이션은 뭘까요? 단위 최적당 미터 세곱, 그 단위 부피당 혹은 부피 최적당 열량이라고 먼저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할 때,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대류 조건. 대류의 열전달 계수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류 열전달 계수 HC 값 혹은 필링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대류 열전달 계수의 단위는 와트, 열량을 단위 면적당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히트 플로우 이쪽 부분에다가는 이제 히트 플로우 조건으로 와트를 열량을 넣고 이 부분에다가는 대류 조건을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단열 조건은 경계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단열 조건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열을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히트 트랜스퍼에서 다루는 거는 전도, 그다음에 대류, 그다음에 이제 복사,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요걸 좀 구분을 해보면 매질이 있느냐 없느냐, 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죠. 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질이 있으면 전도, 대류, 매질이 없으면 복사. 자,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면 고체, 대류면 액체, 기체가 되죠. 요건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거는 전도 계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 계수 K 값이 필요한데 K 값의 단위는 와트 퍼 메타 도 C,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대류는 주변 온도가 필요하고 대류 열 전달 계수가 필요해요. 대류 열 전달 계수. 그래서 대류 열 전달 계수의 단위는 와트 퍼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와트. 자,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은 이건 좀 복잡한데, 스테판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이제 흡수율, 그 다음 폼 팩터, 에어리어, 서페이스에서의 템퍼레처, 그 다음에 외기에서의 템퍼레처의 값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4승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복사에서 다루는 이 템퍼레처는 항상 켈빈을 다룹니다. 켈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컨벡션에서는 뭐 당연히 면에다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2D에서는 엣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3D의 경우에서는 서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량에 대한 관계식을 보게 되면 필링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 그리고 서페이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보게 되면 H의 값은 이제 열량 메타 제곱 도 C.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퍼레처는 서페이스에서 앰비언트 빼도 결국에는 도 C에 대한 단위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에어리어는 메타 제곱이 되죠. 그래서 메타 제곱 없어지고 도시 나눠서 결국 열량만 남죠. 그래서 열량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대류열 전달 계수는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하게 하는 거는 일정한 상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값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러로 해서 온도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도에 따라서 다른 필링 코에피션트, 대류열 전달 계수라고 하는데, 이 대류열 전달 계수 필링 코에피션트를 테이블러로 넣을 때는 이렇게 그 테이블러로 체크를 하고, 템퍼레처, 온도에 따라서 대류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값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의되어 있는 그 컨벡션 라이브러리에서 그 대류열 전달 계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스태그넌트 에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유체가 흐르지 않고 딱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리젠탈 실린더, 이렇게 호리젠탈한 실린더에서의 스태그넌트 에어의 필링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단순한 경우에 뭐 대류열 전달 계수, 버티칼에 대한 거 1, 2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고, 결국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대류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걸 테이블로 해서 체크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션. 라디에이션은 매질이 없죠. 매질이 없고 그 열을 이제 전달하죠. 예전에 이제 김찬준 교수님이 쓴 열 전달이라는 책에 이걸 너무 잘 자세하게 아주 쉽게 표현해 주셨는데, 전도하고 대류, 그다음에 복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불이 났어요. 이제 불이 났으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전달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도. 그 다음에 대류는 여기 있는 사람이 막 뛰어요. 일로 막 뛰어갖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불을 끕니다. 복사는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사람이 물을 받아갖고 불이 막 나는 곳에 던지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 질서 있게 열을 빨리빨리 전달하느냐, 그게 열 전도 개수고, 그 다음에 물을 든 사람이 얼만큼 빨리 뛰냐, 그게 이제 대류열 전달 개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여기에 있는 물을 일로 확 던지죠. 던질 때 매질이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열에 대한 강약, 그 다음에 얘가 얼만큼 빨리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대류열 전달 개수에 대한 방정식을 보면 이게 스테판 볼츠만 상수, 흡수율, 폼 팩터, 에어리어, 서페이스에서 발생되는 온도, 앰비언트에서 발생되는 온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폼 팩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앰비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1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페이스는 얘가 내부적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구조물이 있는데, 요런 구조물이 있는데, 자, 이 벽면, 큰 벽면에서의 라디에이션을 A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라디에이션을 B라고 하면, 상호작용이 A하고 B하고 상호작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클라우저 넘버를 써요. 그럼 얘는 인클라우저 넘버 1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복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 있는 인클라우저 넘버가 2가 되고 얘도 인클라우저 넘버 2가 됩니다. 그러면 넘버링이 맞는 부분끼리만 복사가 일어나고, 넘버링이 다른 얘 1번과 얘 2번이 서로 복사는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인클라우저 넘버를 씁니다. 어넬 세팅도 마찬가지로 구조 해석과 유사하게 어넬 세팅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텝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다음에 오토 타임 스태핑을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컨트롤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구조 해석과 거의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열 구조 연성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쓰죠. 열 전달 해석을 먼저 하고, 그럼 열 전달 해석에서 나온 그 결과를 구조의 해석에서 세팅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죠. 여기 이제 보면 얘가 이제 A입니다. 요 A고 얘는 이제 B죠.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이제 B가 됩니다. 얘는 이제 커플드 필드로 이제 한 거고, 커플드 필드는 자, 구조와 열이 동시에 경계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emperature, 그다음 heat flow, 그다음에 fixed support,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들어왔죠, 같이. 그러니까 구조와 열을 한꺼번에 같이 경계 조건도 적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 열 구조 연성 해석은 이렇게 A 파트, steady state submer, 그다음에 static structural에 대한 구조 부분이 서로 연계해서 진행되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얘는 다이렉트한
연성 해석이라고 하고 얘는 시퀀셜한 연성 해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항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결과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도, 그다음에 히트 플럭스, 그 히트 플럭스 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Q in, Q out 이게 이제 항상 같아요. 이게 틀리면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죠. 해석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템퍼레이처는 항상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값이고 스칼라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크기만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크기를 이제 표현해 준 거죠. 이것만 봐도 126.58 여기가 이제 온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27.897로 해서 이제 가장 작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히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투어로 볼 수 있고 벡터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벡터로 본 겁니다. 벡터. 구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변이를 벡터로 보듯이 템퍼레처를 벡터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력을 이제 본다면 그러니까 리액션 프루브, 그러니까 리액션 프루브로 보려고 한다면 경계 조건으로 적용했던 거를 끌어다가 솔루션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반력에 대한 리액션 프루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리액션 프루브에서 이제 와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력 대비 제로죠. 또는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기 솔레노이드인가요? 솔레노이드 제품에 우리가 열을 해석을 했는데 히트 제너레이션으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리액션, 그러니까 발력에 대한 그 값들을 다 이렇게 썸하면 결국엔 0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최적 발열량이 0.001 w 세제곱미터고 거기다 곱하기 부피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부피. 그러면 이 값이 요 전체 열량이 이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된 온도에 의한 발력이 이거고 대류경계에 의한 발력이 이제 이건데 이거 두 개 합치면 요 값이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력이 항상 일정하죠. 워크샵 9.1 스테디 스테이트 썸말 어널리시스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펌프 하우징, 우리가 정적 구조 해석했을 때 그 모델의 일부인 펌프 하우징 부분을 열 전달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자연대로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90도, 그 다음에 이 외부의 표면이 60도 이렇게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그 열 전달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띄우셔서 여기 툴박스에 보면 툴박스에 스테디 스테이트 썸말이 있습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썸말을 프로젝트 스키매틱 창으로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지오메트리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브라우저에서 펌프 하우징 요걸 선택하시고 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에디트 또는 두 번 클릭해서 열죠. 자, 열면 이제 모델이 이렇게 열리죠. 우선 이제 지오메트리의 구조물이 물성이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폴리에틸렌하고 알루미늄으로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로젝트 스키매틱 창으로 가셔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두 번 클릭.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만 들어왔죠. 그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릭하고, 여기는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이 창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떠한 항목의 그 물성을 가지고 올 거냐. 그럼 그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물성이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물성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선택된 물성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이 이제 4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너럴 머터리얼에 들어가셔서 제너럴 머터리얼 들어갔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물성이 이렇게 있죠. 그중에 우리는 폴리에틸렌을 플러스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로이가 여기 있네요. 자, 이 알루미늄 알로이를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책 표시로 알루미늄 알로이, 그다음 폴리에틸렌, 스트럭처 스틸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다시 이제 프로젝트 스키매틱 창으로 가셔서 이 모델을 여기서 리프레시를 합니다. 그럼 이 리프레시 된 게 이제 여기 반영이 됐죠. 미케니컬 어플리케이션에. 자, 그럼 펌프 하우징에서 아까는 스트럭처럴 스틸만 있었는데 이번에 여니까 스트럭처 스틸,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이렇게 있죠. 우리는 폴리에틸렌으로 바꾸고, 그럼 얘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썸말인데 얘 항목을 리네임으로 해서 폴리에틸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폴리에틸렌 썸말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메쉬를 지정을 하는데 메쉬에서 우리는 엘리먼트 사이즈는 일단 4mm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메쉬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징에서 레졸루션을 7로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엘리먼트 사이즈는 4, 레졸루션은 7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 전달 요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에서 여기를 선택하고 두 번 클릭하면 쫙 선택이 돼요. 이게 아마 32개가 될 겁니다. 얘의 컨벡션 32개의 면이 돼. 컨벡션 값은 우리가 이제 바로 넣지 말고 테이블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import temperature dependent, 여기서 import temperature dependent를 클릭하고, 자, 그랬더니 여기서 stagnant air simplified case, 주로 이제 요걸 많이 쓰는데 자연대로 상태. 자, 그랬더니 이제 O2에 약 한 5와트 퍼 제곱미터 도씨 정도의 값입니다. 그때 온도를 20도로 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내부도 여기를 클릭 2번 하면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템퍼레처는 여기는 이제 90도. 그 다음에 외부. 자, 여기는 온도를 템퍼레처에서 여기는 60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는 템퍼레처 혹은 뭐 토탈 히트 플럭스까지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솔브.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죠. 이렇게. 요거는 폴리에틸렌으로만 했을 때의 결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물성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얘를 그냥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듀플리케이트. 자, 그리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썸말인데 얘 항목이 폴리에틸렌. 펌프 하우징이고, 얘는 알루미늄 펌프 하우징이 되죠.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폴리에틸렌 펌프 하우징, 알루미늄 펌프 하우징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창을 하나 더 열죠. 자, 창을 더 하나 열고 저희는 지금 그 엔시스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엔시스의 라이센스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 라이센스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띄워지진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폴리에틸렌을 펌프 하우징으로 바꾸고 알루미늄 하우징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폴리에틸렌이 아니라 알루미늄 얼로이로 바꿔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솔브를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 사이에 템퍼레처를 보면 온도 분포에 대한 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폴리에틸렌에서 이 결과를 벡터로 한번 봐볼게요. 벡터로 하는데 저는 이제 솔리드 폼 형상을 좀 좋아해 갖고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벡터 형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벡터로 하는 걸로 이제 봤고, 자, 그럼 이제 폴리에틸렌 기준으로 열 구조 연성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갖다 붙이는데 솔루션까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엔지니어링 데이터 가져오고 지오메트리 갖고 오고 그다음에 메쉬하고 경계 조건 잡은 것만 갖고 왔으면 안 되고 솔루션에서 나온 결과를 셋업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리프레시하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항목에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럴이 들어왔죠. 스태틱 스트럭처럴에 임포트 로드가 들어왔죠. 이 임포트 로드가 뭐냐면 앞서 우리가 열 전달을 해석했을 때의 온도 결과입니다. 자, 온도 결과가 그대로 들어왔죠. 이 결과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적 구조 해석할 때 잡았던 경계 조건을 한번 그대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프릭션리스 서포트였고 그 다음에 이쪽 면들이 여기가 프릭션리스 서포트였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솔루션에서는 토탈 디포메이션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솔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열전달 해석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구조 해석에서 여기서의 결과가 이 온도 결과가 그대로 임포트한 상태에서 구조 경계 조건을 주고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변형과 응력을. 자, 그때 해석이 됐네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벡터로 봤는데 벡터로 안 하고 그냥 보면 이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변형된 걸 볼 수 있죠. 좀 과도하게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죠.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응력도 이제 볼 수 있죠. 어디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됐냐면 맥시멈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응력이 크게 발생된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